세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러시아의 핵 잠수함이 유럽 전역을 위협하는 상황에서 대한민국에 해법이 있다라는 소문이 퍼진 겁니다. 하하하. 어디서 그런 헛소문을? 덱! 영국 해군 소장은 한국을 조롱했고 미국의 언론들마저 핵잠 승인은 정치적 쇼에 불과하다라는 기사를 쏟아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대한민국의 반격이 시작됐습니다. 한국의 펌프제트 기술 없이는 단 한 척의 러시아 잠수함도 추적할 수 없습니다. 나토 잠수함 작전 담당관의 절박한 고백에 전 세계는 큰 충격에 빠졌고 결국 유럽은 한국에 도와달라며 고개를 숙였죠.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유럽의 평화를 책임질 대한민국의 기술, 지금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응원해주세요. 한국이 핵잠수함을 만든다고요? 미국이 정치 쇼에 동참한 거 아닙니까? 리처드 브루크 영국 해군 소장의 조롱이 브뤼셀 나토 상황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2025년 11월 러시아 핵잠수함이 북해를 누비던 그날 오후였어요. 저는 안나 클라인, 독일 출신으로 나토 연합해군 사령부에서 대잠전 전략 분석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해군 정보 장교로 15년, 나토에서만 10년째 일했죠. 그날도 러시아 보레이급 핵잠수함 추적 보고서를 정리하던 중이었습니다. 내부 채널에 긴급 메시지가 떴어요. 미국이 한국의 핵 추진 잠수함 개발을 공식 허용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상황실이 술렁거렸죠. 하지만 대부분 반응은 냉소적이었어요. 중국 견제용 메시지겠죠. 실제로 만들 수 있을까요? 프랑스 재무부에서 온 피에르 모로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그는 국방 예산, 특히 원자력 관련 예산을 담당하는 국장이었어요. 솔직히 저도 비슷한 생각이었습니다. 한국이 조선 강국이라는 건 알았지만 핵잠수함은 차원이 다른 문제였으니까요. 그런데 노르웨이에서 온 올라프 한센 대령이 태블릿을 들고 제 자리로 왔습니다. 안나, 이거 한번 봐요. 그가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한국 디젤 잠수함용 펌프제트 자료인데 뭔가 이상해요. 펌프제트라. 일반적으로 핵잠수함에나 쓰는 추진 방식이었죠. 디젤 잠수함 소음의 약 70%가 프로펠러에서 발생한다는 건 기본 상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조용한 펌프제트를 쓰고 싶어도 디젤 잠수함은 배터리 효율 때문에 포기하는 게 정석이었어요. 그런데 올라프가 보여준 그래프는 달랐습니다. 한국 펌프제트의 저속 구간 소음이 기존 디젤 잠수함 평균보다 확연히 낮게 나타났어요. 처음엔 측정 오류라고 생각했죠. 군사 포럼에서 몇 달 전부터 돌던 자료예요. 올라프가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처음엔 저도 무시했는데 유럽 군사저널에서도 언급하더라고요. 그때 폴란드에서 온 야누시 코발스키가 끼어들었습니다. 국방부 방산자문관으로 해군 현대화를 담당하는 사람이었죠. 한국을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그의 목소리엔 확신이 있었어요. 우리는 이미 K2 전차와 천무자주포로 경험했어요. 처음엔 다들 비웃었죠. 지금은 어떻습니까? 폴란드가 한국 무기를 대량 구매한 건 유럽에서도 화제였습니다. 처음엔 정치적 제스처라고 했지만 실제 성능 평가는 예상을 뛰어넘었다고 들었어요. 육지에서 그랬듯이 바다에서도 한국을 그냥 웃어넘기면 후회할 겁니다. 야누 씨가 테이블을 두드렸습니다. 최소한 검토는 해야죠. 리처드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핵잠수함은 미국, 영국, 프랑스가 하는 겁니다. 한국이 뭘 안다고. 하지만 올라프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북극에서 러시아 잠수함을 추적해 본 사람으로서 말하는데 저속 소음이 이만큼 줄어든다면 게임이 바뀝니다. 그는 북해와 바렌츠의 지도를 펼쳤습니다. 러시아 핵잠수함 활동 구역이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었죠. 현재 우리 디젤 잠수함으로는 여기서 여기까지. 그가 제한된 구역을 가리켰습니다. 하지만 이 소음 수치가 맞다면 추적 가능 구역이 30%는 늘어날 겁니다. 숫자가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30%. 그게 사실이라면 나토의 대잠 전략을 다시 짜야 할 수준이었습니다. 독일 조선사를 대표하는 하랄트 슈나이더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안나, 유럽 조선소도 있는데 굳이 한국 자료를 볼 필요가 있을까요? 로비스트답게 은근한 압박이었죠. 하지만 저는 분석관입니다. 데이터가 있다면 봐야 했어요. 일단 리스트에 올리겠습니다. 제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나토 기술검토위원회에서 판단하겠죠. 리처드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시간 낭비예요. 한국이 핵잠수함. 20년은 더 걸릴 겁니다. 그가 나가자 상황실이 조용해졌어요. 모니터에는 여전히 러시아 핵잠수함 위치가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북해의 두 척,
바렌츠해의 세척. 우리가 추적하지 못하는 곳에는 더 있겠죠. 피에르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예산이 문제예요. 한국 자료 분석하는데도 돈이 들어갑니다. 그래도 확인은 해야죠. 올라프가 고집을 부렸어요. 만약 이게 진짜라면 러시아를 막을 새로운 카드가 생기는 겁니다. 저는 한국 자료 폴더를 별도 분석 목록에 추가했습니다. 뭔가 석연치 않은 느낌이 들었어요. 미국이 한국 핵잠수함을 허용한 시점, 그리고 이 펌프제트 데이터가 나타난 시점이 묘하게 맞아떨어졌거든요. 기술팀 책임자가 제게 왔습니다. 안나, 한국 자료 1차 스캔 분석 들어갑니다. 다음 주까지 초기 평가 나올 거예요. 알겠습니다. 저는 대답하면서도 계속 그래프를 들여다봤어요. 정말 한국이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이런 기술을 개발한 걸까요? 아니면 야누시 말대로 우리가 또 한국을 과소평가하고 있는 걸까요? 창밖으로 브뤼셀의 회색빛 하늘이 보였습니다. 유럽의 바다는 점점 더 위험해지고 있었어요. 러시아 잠수함은 계속 늘어나는데 우리 예산은 줄어들고 있었죠. 미국도 인도태평양에 신경 쓰느라 유럽은 뒷전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한국이라는 예상치 못한 이름이 튀어나온 거예요. 처음엔 정치 쇼라고 생각했지만 올라프가 보여준 데이터는 무시하기 어려웠습니다. 안나, 야누시가 제 옆으로 왔어요. K2 도입할 때도 똑같았어요. 다들 비웃었죠. 독일 표범 전차가 있는데 왜 한국 전차냐고. 하지만 실전 훈련 결과는 충격이었습니다. 그가 잠시 말을 멈추더니 덧붙였습니다.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아요. 한국은 항상 숫자로 증명합니다. 저는 다시 펌프제트 그래프를 봤습니다. 저속 구간에서 급격히 떨어지는 소음 곡선. 물리적으로 가능한 일인지 의심스러웠지만 데이터는 분명했어요. 다음 날 아침, 나토 기술검토위원회 정기 회의가 열렸습니다. 안건 마지막에 한국 잠수함 추진체계 기술 검토가 추가되어 있었죠. 시간 낭비입니다. 리처드가 또 반대했어요. 핵잠수함 원자로 하나 만드는데 얼마나 걸리는지 아십니까? 하지만 위원회는 제한적 검토를 승인했습니다. 최소한 공개된 자료만이라도 분석해 보기로 한 거죠. 회의가 끝나고 올라프가 제게 속삭였습니다. 안나, 내 직감인데 이거 진짜일 거예요. 한국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앞서 있을지 몰라요. 그의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정말 한국이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또 다른 신기루를 쫓고 있는 걸까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러시아 잠수함은 실제 하는 위협이고 우리는 새로운 해답이 필요했어요. 그 해답이 설령 극동의 작은 반도 국가에서 온다 해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었죠. 저는 한국 폴더를 열었습니다. 거기엔 아직 검토되지 않은 수십 개의 파일이 있었어요. 펌프제트뿐만 아니라 소형 모듈 원자로, 통합 플랫폼 설계, 블록 건조 방식. 뭔가 큰 그림이 숨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미국이 한국 핵잠수함을 허용한 건 단순한 정치 쇼가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일주일 후 나토 기술팀에서 한국 펌프제트에 대한 초기 분석 보고서가 올라왔습니다. 저는 브뤼셀 본부 3층 회의실에서 보고서를 펼쳤어요. 첫 페이지부터 이상한 수치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기존 문헌에 따르면 디젤 잠수함에서 펌프제트를 사용하면 효율이 개방형 프로펠러보다 약 15%는 떨어진다고 알려져 있었죠. 그런데 한국 모델 추정 그래프를 보니 효율 격차가 10% 이내로 수렴하는 구간이 있었습니다. 말도 안 돼요.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기술팀 책임자가 제 옆에 앉았어요. 저희도 3번 검사했습니다. 비대칭 고정자 설계라는데 기존 이론과 완전히 다른 접근이에요. 그때 문이 벌컥 열리며 리처드가 들어왔습니다. 뒤따라 피에르도 왔죠. 원래 나토 기술회의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한국 장난감 분석은 끝났습니까? 리처드가 비아냥거렸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테이블 중앙에 놓았어요. 초기 분석 결과, 검토할 가치가 있습니다. 검토할 가치, 피에르가 눈썹을 치켜 올렸어요. 안나, 이런 데 쓸 예산이 없어요. 프랑스 원자력 잠수함 한 척 유지하는 데만 연간 얼마가 드는지 아세요? 알고 있습니다. 제가 대답했죠. 하지만 이 수치를 보세요. 한국 디젤 잠수함에 이 펌프제트를 적용하면 작전 시간 감소폭이 기존 우려보다 훨씬 적습니다. 리처드가 코웃음을 쳤어요. 디젤 잠수함의 펌프제트라. 실험실 장난 수준이죠. 실제 바다는 다릅니다. 북대서양의 거친 파도를 견딜 수 있을까요? 그때 올라프가 회의실에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북극 작전 지도가 들려 있었어요. 실제 바다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그가 지도를 펼쳤습니다. 지난주 바렌츠해에서 러시아 보레이급을 놓쳤습니다. 왜인지 아세요? 모두가 조용해졌어요. 러시아 핵잠수함을 놓친 건 나토에게 치명적인 실패였거든요. 올라프가 계속했습니다. 저속항해 구간에서 완전히 사라졌어요. 우리 센서로는 잡을 수 없었죠. 만약 그가 한국 보고서를 가리켰습니다. 이 소음 감소 수치가 진짜라면 우리도 똑같이 할 수 있습니다. 노르웨이 해군이 한국 기술을 믿는다고요? 리처드가 조롱했어요. 우리에겐 트라팔가급이 있습니다. 아스투트급도 있고요. 그래서 몇 척이나 북극에 보낼 수 있죠. 올라프가 반박했습니다. 영국 핵잠 전부 합쳐도 10척이 안 되잖아요. 러시아는 30척이 넘습니다. 피에르가 손을 들었어요. 그렇다고 검증도 안 된 한국 기술에 투자할 순 없습니다. 우리 예산으로는 투자가 아니라 검토입니다. 제가 끼어들었어요. 최소한 정확한 데이터는 확보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때 회의실 스크린에 새로운 자료가 떴습니다. 유럽 군사저널의 최신 기사였어요. 한국형 디젤 잠수함 펌프제트, 기존 이론과 다른 유동 특성 보여라는 제목이었죠. 이미 외부에서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했어요. 우리만 모른 척할 순 없어요. 리처드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핵잠수함도 아닌 디젤 잠수함의 펌프제트라니. 배터리로 그걸 돌린다고요? 작전 시간이 반으로 줄어들 겁니다. 그게 바로 포인트예요. 올라프가 끼어들었습니다. 한국 자료를 보면 효율 손실이 예상보다 훨씬 적어요.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상세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복잡한 유체역학 계산이 빼곡했어요. 솔직히 완전히 이해하기는 어려웠지만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기존 이론과 다른 접근이에요. 기술팀 책임자가 설명했습니다. 블레이드 설계부터 덕트 형상까지 완전히 새로운 개념입니다. 피에르가 한숨을 쉬었어요. 그래도 이걸 분석하는 데 드는 비용 얘기만 하시는군요. 갑자기 야누 씨가 말했습니다. 언제 들어왔는지 회의실 뒤편에 서 있었어요. 폴란드가 K2 전차 1000대를 주문했을 때도 다들 그랬죠. 돈 낭비라고. 그가 천천히 앞으로 걸어왔습니다. 결과는 어땠습니까? 독일 표범 전차보다 유지비는 절반, 성능은 90% 이상이었어요. 전차와 잠수함은 다릅니다. 리처드가 반박했어요. 맞아요. 다르죠. 야누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잠수함이 훨씬 더 중요하니까요. 발트해에 러시아 잠수함이 들어오면 우리가 막을 방법이 있습니까? 침묵이 흘렀어요. 발트해는 폴란드의 생명선이었죠. 그리고 현재 나토는 그곳을 제대로 방어할 수단이 부족했습니다. 올라프가 자신의 태블릿을 꺼냈어요. 어제 받은 자료인데 한국 해군이 자체 시험한 결과라고 합니다. 화면에 그래프가 떴습니다. 저속 구간에서 소음이 급격히 떨어지는 곡선. 러시아 최신 디젤 잠수함보다도 조용한 구간이 있었어요. 이게 가능한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기술팀 책임자가 고개를 갸웃했어요. 이론적으로는. 글쎄요. 하지만 데이터는 일관성이 있어요. 조작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리처드가 테이블을 쳤습니다. 그래도 핵잠수함이 아니면 의미 없어요. 작전 반경이 제한적이잖아요. 북해와 발트해에서는 충분합니다. 올라프가 즉시 반박했어요. 오히려 얕은 바다에서는 디젤이 더 유리할 수도 있어요. 저는 결심했습니다. 한국 측에 원본 데이터를 요청하겠습니다. 뭐라고요? 피에르가 놀랐어요. 그건 너무 성급하지 않아요. 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러시아는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어제도 북해에 보레이급 2척이 더 들어왔어요. 하랄트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안나, 신중하세요. 유럽 조선업계가 어떻게 생각할지. 조선업계요? 저는 그를 쳐다봤어요. 지금 우리가 러시아 잠수함을 막을 배가 부족한데 업계 눈치를 봐야 합니까? 리처드가 냉소적으로 웃었어요. 한국이 뭘 안다고. 핵잠수함은 미국, 영국, 프랑스의 영역입니다. 수십 년의 경험이 있어요. 경험이 전부는 아니죠. 올라프가 말했습니다. 한국은 상업용 조선에서 이미 세계 1위예요. LNG선 같은 고난도, 선박도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고요. 그건 민간 선박이잖아요. 피에르가 반박했어요. 민간이든 군용이든 물리 법칙은 같습니다. 제가 말했죠. 그리고 이 펌프제트 데이터가 진짜라면 한국은 우리가 모르는 뭔가를 발견한 거예요.
회의실에 무거운 침묵이 내렸습니다. 창밖으로 브뤼셀의 겨울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야누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2년 전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됐을 때를 기억하세요? 우리 모두 준비가 안 됐었죠. 이번엔 다를 수 있습니다. 그의 말이 가슴에 와닿았어요. 우크라이나의 교훈은 명확했습니다. 위협을 과소평가하면 대가를 치른다는 것. 저는 결제 서류를 꺼냈습니다. 한국 잠수함 추진책의 원본 데이터 요청이라고 적혀 있었죠. 서명하겠습니다. 제가 펜을 들었어요. 안나, 리처드가 소리쳤습니다. 이건 시간 낭비예요. 하지만 저는 이미 서명을 끝냈습니다. 시간 낭비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만약 이게 진짜라면 우리는 놀라운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피에르가 고개를 저었어요. 예산위원회에서 뭐라고 할지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제가 말했죠. 러시아 잠수함 한 척을 놓치는 것보다 한국 데이터 분석하는 게 훨씬 싸니까요. 올라프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드디어 제대로 된 결정을 하시는군요. 리처드는 화가 나서 회의실을 나가버렸어요. 하지만 저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직감이 말하고 있었어요. 이건 단순한 기술 검토가 아니라 뭔가 더 큰 변화의 시작이라고. 기술팀 책임자가 제게 속삭였습니다. 안나, 사실 한 가지 더 있어요. 한국이 경주에 뭔가 특별한 연구소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문무대왕 연구소라던가. 문무대왕? 이상한 이름이었어요. 신라 시대 왕 이름이래요. 바다를 지켰다고. 그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어쨌든 거기서 뭔가 큰일을 준비한다는 소문이 있어요. 저는 다시 한국 펌프제트 데이터를 봤습니다. 이상하게 완벽한 곡선. 마치 오랫동안 준비한 것처럼 정교했어요. 한국이 정말로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을까?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올라프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안나, 방금 노르웨이 해군 정보부에서 연락이 왔어요. 한국이 북해에서 뭔가 시험을 하고 싶다고 하는데 우리가 장소를 제공하면 데이터를 공유하겠대요.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실제 시험이라. 그럼 진짜로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한국 펌프제트가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실물이라는 것을. 제가 답장을 보냈습니다. 나토 기술검토위원회에 올리겠습니다. 리처드가 반대할 텐데요. 올라프가 걱정했어요. 그럼 우회하죠. 저는 결심했습니다. 필요하다면 비공식 채널로라도 진행하겠어요. 이 선택이 얼마나 큰 파장을 일으킬지 그때는 몰랐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유럽의 바다를 지키기 위해서는 새로운 동맹이 필요했고 그 동맹이 아시아의 작은 반도 국가일지라도 상관없었습니다. 북해 연안, 나토 수조 시험센터, 거대한 실내 수조가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길이 200m, 깊이 30m. 유럽 최대 규모의 잠수함 시험 시설이었죠. 2025년 11월 26일, 저는 올라프와 함께 이곳에 도착했습니다. 한국 펌프제트 모형이 어제 도착했어요. 시험센터 기술팀장이 우리를 안내했습니다. 축소 모형이지만 유체역학적 특성은 동일하게 재현됩니다. 수조 한쪽 끝에 설치된 모형을 보니 묘한 느낌이 들었어요. 일반적인 펌프제트와 달리 덕트 형상이 비대칭이었고 고정자 블레이드 각도도 불규칙했습니다. 이상한 디자인이네요. 올라프가 중얼거렸습니다. 그래서 더 궁금합니다. 제가 답했죠. 시험 준비는 됐나요? 기술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단 기본 세팅으로 시작하겠습니다. 6노트 저속항해 시뮬레이션부터요. 제어실로 들어가자 모니터 수십 개가 벽을 가득 채우고 있었어요. 음향 센서, 압력 게이지, 유속 측정기, 모든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기록되고 있었습니다. 시작합니다. 기술팀장이 스위치를 눌렀어요. 수조 속에서 모형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몇 초는 평범했어요. 그런데 속도가 안정화되자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잠깐, 이거. 음향 담당자가 화면을 가리켰어요. 소음 수치가 너무 낮아요. 저도 그래프를 봤습니다. 믿을 수 없었어요. 같은 속도에서 러시아 최신 디젤 잠수함 라다급의 추정 소음보다 20%는 낮았습니다. 센서 오류 아닌가요? 올라프가 물었어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술팀이 센서를 재보정했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시험에서도 결과는 같았어요. 아니, 더 낮았습니다. 특정 구간에서는 30%까지 차이가 났어요. 그때 문이 열리며 리처드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한국 장난감은 어떻습니까? 저는 모니터를 가리켰어요. 직접 보세요.
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이건 측정 오류겠죠. 세 번째 시험 들어갑니다. 기술팀장이 말했어요. 이번엔 변수를 바꿨습니다. 수온, 염도, 심지어 모형의 표면 거칠기까지 조정했죠. 결과는 충격적이었어요. 오히려 특정 조건에서는 소음이 더 줄어들었습니다. 마치 펌프 제트가 물과 하나가 된 것처럼 거의 무음에 가까운 구간도 있었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제가 물었습니다. 기술팀이 분석 결과를 보여줬어요. 비대칭 고정자 설계 때문인 것 같습니다. 소음이 특정 주파수 대역에 집중되지 않고 분산돼요. 그래서 탐지가 어려워지는 거죠. 올라프가 즉시 계산을 시작했습니다. 이 수치라면 그가 북극 지도를 꺼냈어요. 동일한 위험도에서 추적 가능 거리가 1.4배는 늘어납니다. 시간도 마찬가지고요. 모형일 뿐이에요. 리처드가 고집을 부렸습니다. 실물은 다를 겁니다. 실제 바다에서 더 효과적일 수도 있어요. 기술팀 부책임자가 끼어들었습니다. 이 설계는 난류를 오히려 이용하거든요. 파도가 거칠수록 소음 차폐 효과가 커질 겁니다. 저는 세부 데이터를 살펴봤어요. 블레이드 끝단 와류, 허브 보텍스, 덕트 내부 유동. 모든 것이 교묘하게 상쇄되도록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한국이 이걸 독자 개발했다고요? 누군가 물었어요. ADD, 그러니까 한국국방과학연구소 자료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제가 답했죠. 이도현이라는 연구관이 책임자라고 하네요. 기술팀장이 고개를 흔들었어요. 10년은 연구해야 나올 수 있는 설계예요. 아니, 10년으로도 부족할지도. 네 번째 시험이 시작됐습니다. 이번엔 고속 구간까지 확대했어요. 예상대로 고속에서는 효율이 떨어졌지만 그래도 기존 프로펠러보다는 조용했습니다. 모든 속도 구간에서 우위네요. 올라프가 감탄했습니다. 이건 혁명적이에요. 리처드가 팔짱을 꼈어요. 그래도 디젤 잠수함은 한계가 있어요. 자망 시간, 작전 반경. 맞아요. 저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북해나 발트해 같은 연안 작전에서는 충분합니다. 오히려 더 유리할 수도 있어요.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시험이 이어졌습니다. 매번 비슷한 결과였어요. 한국 펌프제트는 일관되게 낮은 소음을 유지했습니다. 이거 정말 실전에 쓸 수 있는 건가요? 제가 물었어요. 모형으로 봐서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기술팀이 답했죠. 제작 난이도는 높겠지만 한국 조선 기술이라면.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야누 씨였어요. 안나, 좋은 소식이 있어요. 한국 해군이 실물 시험을 제안했대요. 북해에서요.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실물이라. 그럼 정말로 확인할 수 있겠네요. 언제요? 제가 물었어요. 다음 주. 김태식 대령이 직접 잠수함을 몰고 온대요. 펌프제트 시험 장비를 단 실제 잠수함으로요. 리처드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한국 잠수함이 북해. 그건 안보 문제가. 노르웨이가 허가했습니다. 올라프가 말했어요. 우리 해역이니까요. 그리고 나토 동맹국 간 협력 훈련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저는 수조 시험 결과를 다시 봤어요. 7번째 시험이 막 끝났는데 이번에도 동일한 패턴이었습니다. 저속 구간에서 극적으로 떨어지는 소음 곡선. 기존 이론으로는 설명이 안 돼요. 기술팀 부책임자가 머리를 긁었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접근입니다. 제가 상세 분석을 요청했어요. 유체역학적으로 어떻게 이게 가능한지 설명해 주세요. 간단히 말하면 그가 화이트보드에 그림을 그렸어요. 일반 펌프제트는 물을 일직선으로 밀어냅니다. 하지만 한국 설계는 나선형 유동을 만들어요. 그래서 후류와류가 자연스럽게 소멸됩니다. 나선형이요? 올라프가 관심을 보였어요. 마치 어떻게 표현할까요? 태풍의 눈처럼 중심은 조용하고 주변만 회전하는 구조예요. 리처드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이론은 그럴듯하네요. 하지만 실제로 만들 수 있을까요? 한국 조선소라면 가능할 겁니다. 기술팀장이 단언했어요. 그들은 LNG선 화물창 같은 초정밀 구조물도 만들잖아요. 영하 160도를 견디는 8번째 시험이 시작됐습니다. 이번엔 실전 시나리오를 재현했어요. 급가속, 급정지, 방향 전환. 모든 기동에서 한국 펌프제트는 안정적인 성능을 보였습니다. 믿기 어렵네요.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어요. 한국이 이런 기술 강국은 숨어 있다가 갑자기 나타나는 법이죠. 올라프가 말했습니다. 일본도 그랬고
중국도 그랬어요. 이제 한국 차례인가 봅니다. 제어실에 침묵이 흘렀어요. 모니터에는 계속 데이터가 흘러나왔습니다. 매 초마다 업데이트되는 소음 수치, 압력 분포, 추진 효율. 이 정도면 기술팀이 계산기를 두드렸어요. 러시아 라다급보다 조용하고 독일 212급과 비슷한 수준이네요. 하지만 추진력은 훨씬 강합니다. 리처드가 마지못해 인정했어요. 실물도 이렇다면 인정할 수밖에 없겠네요. 하지만 그의 목소리엔 여전히 의심이 묻어 있었죠. 어차피 디젤은 디젤이에요. 핵잠수함의 상대가 될 수 없습니다. 꼭 그럴까요? 제가 반문했어요. 만약 한국이 이 기술을 핵잠수함에 적용한다면 모두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한국이 핵잠수함을 만든다고요? 리처드가 비웃었어요. 원자로는 어떻게 할 건데요? 그때 기술팀 막내 직원이 손을 들었어요. 한국이 경주에 뭔가 특별한 시설을 만들었다는 소문을 들었는데요. 소형 모듈 원자로 연구소라던가. 올라프가 즉시 반응했습니다. 문무대왕 연구소 말이군요. 거기서 민군 겸용 원자로를 개발한다고 들었어요. 민군 겸용? 제가 놀랐어요. 상업용 선박과 군용 잠수함에 같은 원자로를 쓴다는 개념이래요. 그럼 단가가 엄청나게 떨어지겠죠. 리처드가 고개를 저었어요. 불가능해요. 군용 원자로는 특수하게. 한국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나라예요. 야누 씨가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K2도 그랬고 천무도 그랬죠. 이제 바다 차례인 것 같네요. 9번째 시험이 끝났습니다. 기술팀이 최종 분석을 시작했어요. 확실합니다. 팀장이 결론을 내렸어요. 이 펌프제트는 실전용이에요. 그것도 매우 완성도 높은.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북해의 잿빛 파도가 끝없이 이어져 있었어요. 저 바다 어딘가에 러시아 잠수함이 숨어 있겠죠. 그리고 곧 한국 잠수함도 그곳에 나타날 거예요. 다음 주가 진짜 시험이겠네요. 제가 말했습니다. 올라프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실물을 봐야 확실하겠죠. 하지만 그가 모니터를 가리켰습니다. 이 데이터가 맞다면 게임이 바뀔 겁니다. 10번째, 마지막 시험이 시작됐습니다. 최대 부하 조건. 펌프제트가 한 개까지 작동했어요. 그런데도 소음은 예상보다 낮았습니다. 한국이 정말로. 리처드도 이제는 부정할 수 없는 표정이었어요.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아요. 제가 말했습니다. 한국은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혁명을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기술팀이 100페이지짜리 보고서를 출력했습니다. 제목은 한국형 펌프제트 수조 시험 분석 결과였죠. 나토 본부에 보낼 겁니까? 팀장이 물었어요. 당연하죠. 저는 보고서를 받아들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엔 여전히 의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한국이 어떻게 이런 기술을 개발한 걸까? 그리고 이게 정말 끝일까? 아니면 더 큰 무언가의 시작일까? 경주행 비행기 안에서 저는 계속 자료를 뒤적였습니다. 2025년 11월 30일, 나토 실사단 5명이 한국으로 향하고 있었어요. 북해 수조 시험 결과가 너무 충격적이어서 나토 기술위원회가 긴급 현장 실사를 승인한 거였죠. 문무대왕 연구소라. 옆자리에 프랑스 원자력 전문가가 중얼거렸습니다. 이상한 이름이네요. 신라 시대 왕이래요. 제가 설명했죠. 죽어서도 동의 용이 되어 나라를 지키겠다고 했다는. 낭만적이네요. 그가 코웃음 쳤어요. 하지만 원자로는 낭만으로 만드는 게 아니죠. 인천공항에 도착하자 이도현 박사가 우리를 맞았습니다. 수조 시험에서 본 그 펌프제트 책임자였죠. 환영합니다. 그가 악수를 청했어요. 경주까지는 KTX로 2시간입니다. 기차 안에서 이도현 박사가 태블릿을 꺼냈습니다. 미리 설명드릴 게 있어요. 문무대왕 연구소는 일반적인 연구소가 아닙니다. 어떤 의미에서요? 제가 물었어요. 민간용과 군용을 구분하지 않아요. 같은 플랫폼, 같은 설계, 같은 생산 라인을 씁니다. 독일 출신 원자로 전문가가 눈썹을 치켜 올렸어요. 그건 불가능해요. 군용 원자로는 특수 요구 조건이. 그래서 처음부터 다시 설계했습니다. 이도현 박사가 답했죠. 10년 전부터요. 경주에 도착하자 동해가 보였습니다. 그리고 해안가 언덕 위에 거대한 연구 단지가 펼쳐져 있었어요. 예상보다 훨씬 큰 규모였습니다. 정문에서 박서연 박사가 우리를 맞았어요. 문무대왕 연구소 소형 모듈 원자로 프로젝트 매니저입니다. 그녀는 30대 후반으로 보였고
눈빛에 자신감이 넘쳤어요. 먼저 개념부터 설명드리죠. 메인 건물로 걸어가며 그녀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원자로를 레고 블록처럼 만들고 있어요. 레고요? 제가 놀랐습니다. 기본 모듈을 만들고 그걸 조합해서 용도에 맞게 구성하는 거죠. 상업용 선박에는 2개, 잠수함에는 1, 항공모함에는 4개. 이런 식으로요. 첫 번째 건물에 들어서자 거대한 홀이 나타났습니다. 한쪽 벽 전체가 유리로 되어 있었고 그 너머로 원자로 조립구역이 보였어요. 저기 보이는 게 기본 모듈입니다. 박서연 박사가 가리켰어요. 출력 150메가와트. 민간용도 이거고 군용도 이겁니다. 놀랍게도 정말 똑같아 보였어요. 크기도, 모양도, 심지어 색깔까지. 차이점이 뭐죠? 프랑스 전문가가 물었습니다. 제어 시스템과 차폐 강도 정도만 다릅니다. 핵심 원자로는 완전히 동일해요. 우리는 제어실로 이동했습니다. 거대한 스크린이 벽을 가득 채우고 있었는데 놀랍게도 화면이 2부분으로 나뉘어 있었어요. 왼쪽은 10mm 쇼, 오른쪽은 Enable이라고 표시되어 있었죠. 같은 제어실에서 민간용과 군용을 동시에 관리합니다. 박서연 박사가 설명했어요. 기본 물리는 같으니까요. 독일 전문가가 고개를 저었어요. 규제가 다를 텐데. 그래서 처음부터 더 엄격한 군용 기준에 맞췄어요. 민간용도 군용 수준으로 만드는 거죠. 그녀가 우리를 다음 구역으로 안내했습니다. 냉각 시스템 테스트 구역이었어요. 여기가 핵심입니다. 그녀가 복잡한 파이프 시스템을 가리켰어요. 피동형 냉각 시스템. 전원이 끊겨도 자연순환으로 냉각됩니다. 후쿠시마 이후 모든 나라가 개발하는 기술이죠. 프랑스 전문가가 말했어요. 맞아요. 하지만 우리는 이걸 잠수함용으로도 쓸 수 있게 만들었어요. 박서연 박사가 미소 지었습니다. 수심 300m에서도 작동하는. 제가 숨을 들이켰어요. 그건 정말 혁신적인 발상이었습니다. 다음은 연료 제작 구역이었습니다. 놀랍게도 여기서도 민간용과 군용이 같은 라인에서 생산되고 있었어요. 농축도 19.9%. 기술자가 설명했습니다. 무기급이 아니라서 국제 규제를 피할 수 있고 그러면서도 충분한 출력을 낼 수 있어요. 교체 주기는요? 제가 물었습니다. 10년입니다. 민간용도 군용도 똑같이. 이도현 박사가 끼어들었어요. 이게 핵심이에요. 같은 연료, 같은 주기면 보급이 단순해지죠. 우리는 시뮬레이션 센터로 이동했습니다. 거대한 슈퍼컴퓨터가 돌아가고 있었어요. 실시간으로 모든 시나리오를 테스트합니다. 박서연 박사가 스크린을 켰어요. 이건 어제 돌린 시뮬레이션이에요. 한국형 중형 핵잠수함 가상 운용 시나리오죠. 화면에 잠수함 단면도가 나타났습니다. 중앙에 원자로 하나가 보였어요. 그런데 크기가 예상보다 훨씬 작았습니다. 이렇게 작아도 되나요? 독일 전문가가 물었어요. 150메가와트면 충분해요. 미국 버지니아급이 200메가와트니까 조금 작지만 중형 잠수함에는 적합하죠. 그때 하랄트가 뭔가를 발견했습니다. 잠깐, 이 가격이 맞나요? 화면 구석에 작게 표시된 숫자였어요. 원자로 단가가 예상보다 70%는 낮았습니다. 박서연 박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습니다. 대량 생산 효과예요. 대량 생산이요. 제가 놀랐습니다. 민간용과 군용을 합치면 연간 생산 목표가 20기예요. 그 정도면 단가가 확 떨어지죠. 프랑스 전문가가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이 가격이면 잠수함 한 척 가격이 기존의 절반 수준이네요. 그게 목표입니다. 박서연 박사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원자로 때문에 핵잠수함이 비싼 건데 원자로 가격을 떨어뜨리면 핵잠도 대중화될 수 있어요. 우리는 다음 구역으로 이동했습니다. 조립 공장이었어요. 놀랍게도 조선소처럼 블록 단위로 작업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원자로도 블록으로 만듭니다. 이도현 박사가 설명했어요. 조선 기술을 원자로 제작에 적용한 거죠. 거대한 크레인이 원자로 블록을 옮기고 있었어요. 마치 레고 블록을 조립하듯 정밀하면서도 빠르게. 제작 기간이 얼마나 걸리죠? 제가 물었습니다. 기본 모듈 하나에 18개월입니다. 기존 원자로의 3분의 1이죠. 독일 전문가가 고개를 저었어요. 불가능해요. 안전 테스트만 해도 병렬로 진행합니다. 박서연 박사가 답했죠. 제작하면서 동시에 테스트해요. 디지털 트윈 기술로 가상 테스트를 먼저 하고 실물은 확인만 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우리는 통합관제 센터를 방문했습니다. 축구장만한 공간에 수백 개의 모니터가 있었어요. 여기서 모든 원자로를 모니터링합니다. 박서연 박사가 설명했어요. 현재 테스트 중인 원자로가 12기, 시뮬레이션이 50개 돌아가고 있어요. 화면을 자세히 보니 일부는 선박용, 일부는 잠수함용, 일부는 지상 발전용이었습니다. 모두 같은 기본 설계를 공유하고 있었어요. 이건 제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통합 공장입니다. 박서연 박사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원자로를 만드는 공장이 아니라 원자력 생태계를 만드는 곳이죠. 프랑스 전문가가 한숨을 쉬었어요. 이 정도 규모면 유럽 전체 원자력 산업을 합친 것보다 효율적일 거예요. 그게 목표입니다. 이도현 박사가 말했죠. 규모의 경제를 극대화하는 거예요. 견학이 끝나고 회의실로 돌아왔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두꺼운 자료집이 놓여 있었어요. 기술 사양서입니다. 박서연 박사가 말했어요. 민군 통합 플랫폼으로 설계할 경우 설계와 인증 비용을 30에서 40% 절감할 수 있어요. 독일 전문가가 자료를 넘겼습니다. 민간용 선박 SMR과 잠수함 원자로가 60에서 70%의 부품을 공유하네요. 핵심 구조는 동일합니다. 그녀가 확인해 줬어요. 차이는 세부 튜닝뿐이죠. 하랄트가 메모를 적고 있었어요. 그의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아마 유럽 원전 산업에 미칠 영향을 계산하고 있겠죠.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 공개적으로 보여주시는 거죠? 박서연 박사가 미소 지었어요. 투명성이 최고의 전략이니까요. 숨기면 의심받지만 공개하면 신뢰를 얻죠. 그래도 기술 유출 위험이 프랑스 전문가가 우려했어요. 핵심은 통합 시스템이에요. 이도현 박사가 설명했습니다. 부품 하나하나는 특별하지 않아요. 하지만 이걸 하나로 묶는 노하우, 그게 진짜 기술이죠.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연구소 너머로 동해가 보였어요. 저 바다 어딘가에 문무대왕이 용이 되어 잠들어 있다는 전설의 바다. 이곳에서 만든 원자로가 실제로 잠수함에 들어간 적이 있나요? 제가 물었어요. 박서연 박사가 잠시 망설이더니 답했습니다. 아직 실물은 없어요. 하지만 그녀가 미소 지었어요. 곧 있을 겁니다. 실사단 단장이 일어섰습니다. 충분히 봤습니다. 보고서를 작성하죠. 호텔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모두 침묵했어요. 각자 오늘 본 것을 소화하느라 바빴죠. 이건 단순한 연구소가 아니에요. 독일 전문가가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완전한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어요. 통합 공장이라는 표현이 맞는 것 같네요. 프랑스 전문가가 동의했어요. 저는 보고서 초안을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문장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한국은 민군 통합 원자로 플랫폼으로 자체 핵잠수함 설계 기반을 거의 완성했다. 조심스러운 표현이었지만 사실이었어요. 한국은 이미 준비를 끝낸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날 밤 올라프에게서 메시지가 왔어요. 안나, 한국 잠수함이 북해에 도착했어요. 내일 시험입니다.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경주에서 본 원자로가 아직 실물이 아니라면 내일 북해에서 볼 펌프제트는 진짜였어요. 그리고 그게 정말로 수조 시험만큼 조용하다면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경주의 밤하늘에 별이 가득했어요. 1000년 전 문무대왕이 보았을 그 하늘. 한국이 정말로 바다의 게임 체인저가 되는 걸까? 이제 곧 알게 되겠죠. 북해의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2025년 11월 28일 새벽, 노르웨이 해군 기지. 경주에서 돌아온 다음 날, 저는 곧바로 북해로 향했어요. 올라프가 급히 소집한 비공개 시험이었죠. 한국 잠수함이 정말 왔어요. 올라프가 부두를 가리켰습니다. 어젯밤에 도착했답니다. 회색 도색의 잠수함이 조용히 정박해 있었어요. 손원 1급, 2200톤급 디젤 잠수함. 한미에 장착된 펌프제트가 아침 햇살에 반짝였습니다. 브리핑룸에는 나토 대잠전 장교 20명이 모였습니다. 평소보다 많은 인원이었어요. 소문이 퍼진 모양이었죠. 오늘 시험은 단순합니다. 노르웨이 해군 작전참모가 설명했어요. 한국 잠수함이 지정 구역을 항해하고 우리가 탐지한다. 실전과 동일한 조건입니다. 리처드가 코웃음 쳤습니다. 디젤 잠수함을 못 찾을 리 없죠. 문제는 시간이에요. 보통은 5000m에서 탐지됩니다. 나토 대잠 헬기 편대장이 말했어요. 아무리 조용해도 3000m 안에는 들어와야 하고요.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김태식 대령이 들어왔어요. 한국해군 잠수함전단 작전참모.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는 침착한 표정으로 단상에 섰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시연을 담당할 김태식입니다. 그가 영어로 말했어요. 우리 잠수함은 이미 시험 해역에 진입했습니다. 벌써요. 누군가 놀랐어요. 1시간 전에 자망했습니다. 현재 수심 100m, 속도 5노트로 이동 중입니다. 김 대령이 해도를 펼쳤어요. 이 구역 어딘가에 있습니다. 찾아보시죠. 나토 함정 4척과 대잠 헬기 2대, 초계기 1대가 동원됐습니다. 최신 소나 시스템과 자력 탐지기까지 모두 가동했죠. 우리는 노르웨이 구축함 지휘소로 이동했습니다. 프리드요프 난센그, 나토 최신의 대잠 구축함이었어요. 수색 시작. 함장이 명령했습니다. 소나 화면을 응시했어요. 바다속 모든 소리가 실시간으로 분석되고 있었습니다. 고래 울음소리, 화물선 엔진음, 파도 소리. 하지만 잠수함은 없었어요. 5분, 10분, 15분. 이상하네요. 소나 운용관이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분명 이 구역인데. 소나 V 투하합니다. 헬기에서 연락이 왔어요. 12개의 소나 V가 바다에 떨어졌습니다. 그물망처럼 음향 감시망을 형성했죠. 이제는 잡히겠지 싶었어요. 하지만 20분이 지나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혹시 더 깊이 자망한 건 아닐까요? 부함장이 물었어요. 디젤 잠수함이 200m 이상은 무리예요. 올라프가 답했습니다. 25분. 김태식 대령이 무전기를 들었습니다. 힌트를 드릴까요? 지금 여러분 함정 2000m 이내에 있습니다. 모두가 놀랐어요. 2000m면 거의 코앞인데 탐지가 안 된다니. 최대 출력으로 액티브 소나, 함장이 명령했어요. 핑하는 음파가 바닷속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그제야 희미한 반향이 돌아왔어요. 접촉, 방위 173, 거리 1800m? 믿을 수 없는 거리였습니다. 일반 디젤 잠수함이라면 5000m에서도 잡았을 텐데. 두 번째 시험 갑니다. 김 대령이 말했어요. 이번엔 속도를 올리겠습니다. 한국 잠수함이 10노트로 가속했습니다. 그래도 탐지는 쉽지 않았어요. 3000m 밖에서는 거의 구분이 안 됐죠. 어떻게 이게 가능하죠? 리처드도 이제는 당황한 표정이었어요. 기술 분석관이 데이터를 보여줬습니다. 일반 프로펠러와 완전히 다른 음향 특성이에요. 주파수가 분산되어서 배경 소음에 묻힙니다. 세 번째 시험이 더 놀라웠어요. 한국 잠수함이 지그재그로 기동하면서도 소음 수준은 일정했습니다. 급정지, 급회전을 해도 음향 스파이크가 거의 없었어요. 이건 노르웨이 함장이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러시아 킬로그보다 조용해요. 점심 무렵 영국에서 긴급 연락이 왔습니다. 인근을 지나던 아스투트급 핵잠수함이 비교 시험에 참가하겠다는 거였어요. 좋은 기회네요. 올라프가 말했습니다. 핵잠 대 디젤잠 직접 비교요. 1시간 후 영국 핵잠수함이 도착했습니다. 같은 조건, 같은 속도로 시험을 시작했죠. 충격적인 건 저속 구간이었어요. 5노트 이하에서는 한국 디젤 잠수함이 영국 핵잠수함보다 조용했습니다. 말도 안 돼. 리처드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하지만 데이터는 명확했습니다. 3번 반복 측정했는데 결과는 같았어요. 저속에서 한국 펌프제트가 더 조용했죠. 핵잠수함은 원자로 냉각 펌프가 계속 돌아야 해서 완전히 조용할 수 없어요. 김태식 대령이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디젤은 배터리 모드에서 거의 무음이죠. 거기에 펌프제트까지 더하면 오후에는 한국 잠수함 내부를 견학했습니다. 좁은 통로를 따라 이동하니 추진 제어실이 나왔어요. 이게 핵심입니다. 한국 기술자가 복잡한 제어 패널을 보여줬어요. 펌프제트 블레이드 각도를 실시간으로 조정합니다. 속도와 수심에 따라 자동으로요. 자체 개발인가요? 독일 전문가가 물었어요. ADD와 하나오션이 5년간 개발했습니다. 시행착오가 많았죠. 갑자기 경보음이 울렸어요. 훈련 경보였습니다. 모의 교전 시작합니다. 김 대령이 알렸어요. 나토 함정이 우리를 추적하고 우리는 회피합니다. 잠수함이 자망했습니다. 좁은 함내에서 승조원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였어요. 긴장감이 돌았죠. 적 구축함, 방위 330, 거리 5000. 소나 담당이 보고했어요. 좋아. 저속 모드로 전환. 함장이 명령했습니다.
펌프제트 회전수가 떨어졌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추진력은 유지됐습니다. 비대칭 블레이드가 효율을 극대화한 덕분이었죠. 30분간 추적전이 이어졌습니다. 나토 함정들은 계속 한국 잠수함을 놓쳤어요. 반대로 한국 잠수함은 정확히 나토 함정 위치를 파악하고 있었죠. 어뢰 발사 각도 확보, 무기 담당이 보고했어요. 물론 모의입니다만, 만약 실전이었다면 나토 함정은 이미 격침됐을 거예요. 시험이 끝나고 디브리핑이 시작됐습니다. 회의실에 모인 장교들의 표정이 심각했어요. 오늘 결과를 정리하면 제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한국형 펌프제트는 기존 디젤 잠수함 대비 20에서 30% 낮은 소음을 기록했습니다. 그것도 재현율 100%로요. 올라프가 덧붙였죠. 야누 씨가 손을 들었어요. 이 기술이 수출 가능한가요? 김태식 대령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입니다. 이미 여러 나라에서 관심을 보이고 있어요. 폴란드도 포함해서요. 야누 씨가 물었어요. 특히 폴란드요. 김 대령이 미소 지었습니다. 육지에서 좋은 관계를 맺었으니 바다에서도 그러길 바랍니다. 리처드가 마지못해 인정했어요. 한국 기술이 이 정도일 줄은 솔직히 놀랍습니다. 이건 시작일 뿐입니다. 김 대령이 의미심장하게 말했어요. 경주에서 뭘 봤는지 모르지만 그게 완성되면 모두가 조용해졌습니다. 경주의 원자로 통합 플랫폼. 그게 이 펌프제트와 결합된다면 중형 핵잠수함을 절반 가격에 만들 수 있을 겁니다. 김 대령이 확인해 줬어요. 그것도 이런 저소음으로요. 저녁, 장교 클럽에서 비공식 만찬이 있었습니다. 올라프가 맥주잔을 들었어요. 한국 해군의 건배. 오늘 우리 눈을 뜨게 해줬습니다. 육지에서 K2와 천무로 그랬듯이. 야누 씨가 덧붙였죠. 이제 바다에서도 한국이 증명했네요. 김태식 대령이 일어섰습니다. 한 가지 더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그가 노트북을 열었어요. 화면에 시뮬레이션이 떴습니다. 북극해 지도 위에 잠수함들이 움직이고 있었죠. 이게 현재 러시아 잠수함 예상 항로입니다. 그가 설명했어요. 그리고 이게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한국형 잠수함 4척이 추가됐어요. 감시 구역이 극적으로 넓어졌죠. 이 정도면 러시아 잠수함 대부분을 추적할 수 있습니다. 올라프가 감탄했어요. 그것도 기존 예산의 절반으로요. 김 대령이 강조했습니다. 리처드가 한숨을 쉬었어요. 인정하기 싫지만 한국이 답일 수도 있겠네요. 그날 밤 호텔로 돌아오며 생각했습니다. 어제 경주에서 본 원자로 플랫폼, 오늘 북해에서 확인한 펌프제트 성능. 한국은 정말로 준비가 끝난 것 같았어요. 이제 나토가 결정할 차례다. 내일 브뤼셀로 돌아가면 보고서를 써야 했습니다. 제목은 이미 정했어요. 한국형 잠수함 기술 유럽 해양 방위의 새로운 옵션. 러시아 잠수함의 위협은 날로 커지고 있었고 우리는 새로운 해답이 필요했습니다. 그 해답이 극동의 작은 나라에서 왔다는 게 아이러니했지만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았어요. 창밖으로 북해의 어둠이 보였습니다. 저 바다 어딘가에 러시아 잠수함이 숨어 있겠죠. 하지만 이제 우리도 그들처럼 조용해질 수 있었습니다. 한국의 도움으로. 브뤼셀 나토 본부 전략기획실 2025년 11월 29일 새벽 2시. 저는 여전히 노트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북해에서 돌아온 직후부터 보고서를 쓰기 시작했는데 이미 8시간째였어요. 러시아 해상 위협 대응 새로운 억제 구조 제안. 제목은 단순했지만 내용은 혁명적이었습니다. 기존의 미국, 영국, 프랑스 중심 구조에 한국을 추가하는 시나리오였으니까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다시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경주에서 본 원자로 데이터, 북해에서 확인한 펌프제트 성능. 모든 걸 종합해서 하나의 그림을 그려야 했어요. 아직도 안 주무세요? 올라프가 들어왔습니다. 그도 못 잔 모양이었어요.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저는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한국을 나토 해양 전략에 넣는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올라프가 제 옆에 앉았어요. 하지만 필요한 일이죠. 러시아는 기다려주지 않으니까. 저는 첫 번째 시뮬레이션을 열었습니다. 유럽 해역 지도 위에 현재 나토 잠수함 배치가 표시되어 있었어요. 영국 아스투트급 7척, 프랑스 쉬프랑급 6척. 그게 전부였습니다. 이것만으로는 부족해요. 제가 말했죠. 러시아는 30척이 넘는데. 그래서 한국이 필요한 거죠. 올라프가 두 번째 시뮬레이션을 열었습니다. 지도가 바뀌었어요. 한국형 중형 핵잠수함 4척이 추가됐습니다.
북해에 2척, 발트해 1척, 노르웨이에 1척. 감시 구역이 눈에 띄게 늘어났어요. 정확히 계산하면 저는 수치를 입력했습니다. 기존 대비 1.3배에서 1.5배까지 감시 구역이 확대됩니다. 올라프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것도 비용은 절반이고요. 제가 경제성 분석 파일을 열었습니다. 민군 통합 원자로 플랫폼과 모듈식 건조 방식을 적용하면 생애주기 비용이 기존 서방 핵잠 대비 20에서 30% 절감된다는 계산이었어요. 믿기 어려운 숫자예요. 저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경주에서 직접 봤잖아요. 아침 6시 피에르가 도착했습니다. 프랑스 재무부 국방예산국장. 그의 표정이 어두웠어요. 안나, 이 보고서 내용이 사실인가요? 그가 초안을 흔들었습니다. 모든 데이터는 검증됐어요. 한국 잠수함이 우리 핵잠수함 절반 가격이라고요. 정확히는 60에서 70% 수준입니다. 제가 정정했죠. 피에르가 의자에 털썩 앉았어요. 이게 공개되면 프랑스 조선업계가. 하지만 러시아 위협은 현실이에요. 올라프가 끼어들었습니다. 체면보다 생존이 먼저 아닐까요? 9시. 긴급 전략회의가 소집됐습니다. 나토 주요국 대표 15명이 모였어요. 제 보고서 초안이 이미 공유된 상태였죠. 설명해 주시죠. 의장이 말했습니다. 저는 일어섰어요. 현재 나토의 대잠 전력으로는 러시아를 막기 어렵습니다. 특히 북극 항로와 북해, 발트해에서요. 첫 번째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빨간색으로 표시된 러시아 잠수함 활동 구역이 유럽연안 대부분을 뒤덮고 있었어요. 기존 구조로는 이 중 30%만 감시 가능합니다. 제가 레이저 포인터로 가리켰죠. 나머지는 사각지대예요. 리처드가 손을 들었어요. 그래서 한국을 끌어들이자는 건가요? 저는 다음 슬라이드로 넘겼습니다. 한국형 중형 핵잠수함을 추가하면 이렇게 됩니다. 지도가 바뀌었어요. 감시 구역이 극적으로 확대됐죠. 러시아 잠수함 항로 대부분이 커버됐습니다. 숫자로 말하면 감시 가능 구역이 1.3배에서 1.5배로 늘어납니다. 제가 설명했어요. 비용은요? 독일 대표가 물었습니다. 세 번째 슬라이드. 비용 비교표였어요. 한국형은 건조비가 기존의 70%, 운용비는 60% 수준입니다. 생애주기 전체로 보면 20에서 30% 절감이 가능해요. 회의실이 술렁거렸습니다. 믿기 어려운 숫자였으니까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죠? 네덜란드 대표가 물었어요. 민군 통합 플랫폼입니다. 제가 경주에서 찍은 사진을 보여줬어요. 같은 원자로를 민간 선박과 군용 잠수함에 모두 사용해서 대량 생산 효과를 냅니다. 피에르가 반대했습니다. 그래도 검증되지 않은 기술을. 검증됐습니다. 올라프가 끼어들었어요. 어제 북해에서 직접 확인했어요. 펌프제트는 이미 완성 단계고 원자로도 시제품이 나왔습니다. 저는 네 번째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새로운 억제 구조라는 제목이었어요. 제안하는 구조는 이렇습니다. 제가 도표를 가리켰죠. 기존의 미국, 영국, 프랑스 축은 유지하되 동북유럽 해역의 한국형 중형 핵잠 축을 추가하는 겁니다. 도표는 삼각형에서 사각형으로 바뀌었어요. 더 안정적인 구조였죠. 이게 나토의 공식 전략이 될 수 있을까요? 벨기에 대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제3의 축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제가 답했습니다. 미국은 태평양, 영국은 대서양, 프랑스는 지중해, 그리고 한국이 북해와 발트해를 담당하는 거죠. 리처드가 고개를 저었어요. 한국은 나토 회원국이 아니에요. 하지만 파트너국이죠. 야누시가 발언했습니다. 폴란드는 이미 한국과 방산 협력을 하고 있어요. 해상으로 확대하는 것뿐입니다. 점심시간까지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반대도 많았지만 현실적 필요성을 부정할 수는 없었어요. 잠시 쉬고 오후에 계속하죠. 의장이 선언했습니다. 점심은 올라프, 야누시와 함께 했어요. 나토 본부 구내식당이었지만 분위기는 무거웠죠. 반대가 예상보다 적네요. 야누시가 말했어요. 아직 결정된 건 아니에요. 제가 답했죠. 오후가 진짜 승부예요. 오후 회의가 재개됐습니다. 이번엔 군사 전문가들이 추가로 참석했어요. 기술적 검토를 했습니다. 나토 해군 기술위원회 의장이 발표했어요. 한국 펌프제트는 실전 운용이 가능한 수준이고 원자로도 2, 3년 내 완성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실제로 가능하다는 거네요. 노르웨이 대표가 확인했어요. 그리고
기술위원장이 잠시 멈췄습니다. 한국이 이미 선체 건조를 시작했다는 정보가 있습니다. 모두가 놀랐어요. 저도 처음 듣는 얘기였죠. 언제부터요? 제가 물었습니다. 6개월 전부터 울산 현대중공업에서 특수구역을 만들어 작업 중이라고 합니다. 리처드가 테이블을 쳤어요. 그럼 이미 시작된 거잖아요. 그래서 더욱 현실적인 옵션입니다. 기술위원장이 답했죠. 피에르가 한숨을 쉬었어요. 프랑스 정부가 뭐라고 할지.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있나요? 독일 대표가 물었습니다. 러시아 잠수함은 계속 늘어나는데 우리 예산은 줄어들고 있어요. 저는 마지막 슬라이드를 준비했습니다. 결론이었어요. 제안을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일어섰어요. 첫째, 한국을 나토 해양 전략의 제3축으로 검토한다. 둘째, 한국형 중형 핵잠수함 도입 가능성을 공식 연구한다. 셋째, 내년 상반기까지 구체적 계획을 수립한다. 투표하죠. 의장이 말했습니다. 손이 하나둘 올라갔어요. 찬성 9, 반대 4, 기권 2. 통과였습니다. 그럼 공식 문서에 넣겠습니다. 의장이 선언했어요. 한국을 새로운 해상 억제축 후보로 검토한다고요. 회의가 끝나고 저는 자리에 남았습니다. 믿기지 않았어요. 제가 쓴 보고서가 나토 전략을 바꾼 거였으니까요. 올라프가 어깨를 두드렸어요. 잘했어요, 안나. 역사적인 날이에요. 시작일 뿐이에요. 제가 답했죠. 이제 실행이 남았어요. 그날 저녁 비공식 모임이 있었습니다. 주요국 실무자들이 모여 세부 사항을 논의했어요. 한국과 어떻게 접촉하죠? 네덜란드 대표가 물었어요. 이미 채널이 있습니다. 야누 씨가 답했어요. 폴란드가 중개할 수 있어요. 기술 이전은? 독일 대표가 물었습니다. 한국은 기술 이전을 요구하지 않아요. 제가 설명했죠. 오히려 그들이 기술을 제공하는 입장이에요. 피에르가 와인잔을 돌렸어요. 솔직히 자존심 상하네요. 프랑스가 원자력 잠수함 종주국인데 자존심보다 생존이 먼저예요. 리처드가 의외의 발언을 했습니다. 저도 인정하기 싫지만 한국이 답일 수 있어요. 밤 10시 저는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최종 보고서를 마무리해야 했어요. 러시아 해상 위협 대응을 위한 새로운 억제 구조, 부제를 추가했습니다. 한국형 중형 핵잠수함의 전략적 가치, 키보드를 두드리며 생각했어요. 불과 열흘 전만 해도 한국 핵잠수함을 정치 쇼라고 비웃었는데 이제는 나토 전략의 핵심이 됐다니. 마지막 문장을 썼습니다. 유럽이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첫 번째 현실적 옵션. 그것은 아시아의 작은 나라, 한국과의 협력에서 시작된다. 저장 버튼을 눌렀어요. 내일 아침, 이 보고서는 나토 전 회원국에 공유될 거였습니다. 창밖으로 브뤼셀의 야경이 보였어요. 유럽연합 본부 건물에 불이 켜져 있었죠. 저기서도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을 거예요. 러시아를 어떻게 막을 것인가. 이제 답을 찾았다. 한국이라는 예상치 못한 답. 하지만 숫자와 데이터가 증명한 확실한 답이었습니다. 올라프에게서 메시지가 왔어요. 안나, 김태식 대령이 감사 인사를 전해달래요. 그리고 내년 봄에 울산을 방문해달라고. 울산, 한국 조선업의 중심지. 거기서 이미 한국형 핵잠수함이 건조되고 있다는 곳. 내년 봄이라 그때쯤이면 실물을 볼 수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한국형 중형 핵잠수함. 유럽 바다를 지킬 새로운 수호자를. 브뤼셀 나토 본부. 대회의장. 2025년 11월 29일 오후 3시. 200명이 들어가는 회의장이 가득 찼습니다. 나토 회원국군 수뇌부와 전략 담당자들이 모두 모인 비공개 전체회의였어요. 저는 단상 옆에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손에 든 발표 자료가 무겁게 느껴졌어요. 새로운 해상 억제 구조 한국의 역할이라는 제목이 첫 페이지에 적혀 있었죠. 다음은 안나 클라인 대잠전 분석관의 특별 브리핑입니다. 사회자가 소개했어요. 심호흡을 하고 단상에 올랐습니다. 200개의 시선이 저를 향했어요. 그 중에는 회의적인 눈빛도 많았죠. 시신사 숙녀 여러분, 제가 시작했습니다. 2주 전, 우리는 한국의 핵잠수함 개발 소식을 정치적 제스처로 치부했습니다. 첫 슬라이드를 띄웠어요. 초기 언론 보도들이었죠. 미국의 정치쇼, 실현 불가능한 계획, 중국 견제용 메시지. 하지만 지난 2주간 우리가 확인한 것은 전혀 달랐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북해 시험 데이터가 화면을 채웠어요. 한국 펌프제트를 장착한 잠수함의 소음은
기존 디젤 잠수함보다 20에서 30% 낮았습니다. 저속에서는 영국 아스투트급 핵잠수함보다도 조용했죠. 청중이 술렁거렸어요.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수치였으니까요. 세 번째 슬라이드는 경주 문무대왕 연구소 사진이었습니다. 한국은 민군 통합 원자로 플랫폼으로 핵잠수함 건조 비용을 30% 절감할 수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이미 시제품 제작이 진행 중이고요. 프랑스 해군 참모총장이 손을 들었어요. 그래도 실전 경험이 없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제가 인정했어요. 하지만 데이터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네 번째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유럽 지도 위에 러시아 잠수함 활동 구역이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었어요. 현재 러시아는 북극에서 지중해까지 30여 척의 잠수함을 운용합니다. 우리는 15척으로 이들을 막아야 해요.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습니다. 나토 잠수함 배치 현황이었죠. 듬성듬성 배치된 파란 점들이 빨간 영역을 제대로 커버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이것이 현실입니다. 우리는 러시아 잠수함 항로의 30%만 감시할 수 있어요. 그리고 다음 슬라이드. 한국형 중형 핵잠수함 4척이 추가된 시뮬레이션이었습니다. 한국형을 추가하면 감시 구역이 30% 이상 확대됩니다. 갑자기 화면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애니메이션으로 준비한 거였죠. 러시아 잠수함들이 이동하고 나토 잠수함들이 추적하는 모습. 한국 잠수함이 추가되자 빈틈이 메워지는 게 확실히 보였습니다. 이것이 새로운 억제 구조입니다. 제가 강조했어요. 미국, 영국, 프랑스의 전통적 축에 한국이라는 새로운 축을 더하는 것. 독일 국방장관이 발언했습니다. 비용 대비 효과는 어떻습니까? 다음 슬라이드는 경제성 분석이었어요. 한국형 중형 핵잠 4척 도입 비용은 영국 아스투트급 2척 가격과 비슷합니다. 하지만 작전 에어 커버리지는 1.5배 이상 늘어나죠. 숫자들이 화면에 떴어요. 건조비, 운용비, 생애주기 비용. 모든 면에서 한국형이 경제적이었습니다. 그때 문이 열리고 누군가 들어왔어요. 유럽안보연구센터 소장이었습니다. 그가 직접 회의에 참석한 건 이례적이었죠. 발표 중 실례합니다만 그가 말했어요. 방금 우리 센터의 공식 평가서가 나왔습니다. 회의장이 조용해졌어요. 유럽안보연구센터는 나토가 가장 신뢰하는 독립연구기관이었으니까요. 소장이 문서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한국형 잠수함 추진원자로 통합 모델은 유럽이 러시아 해군에 대한 억제력을 유지하면서도 미국 의존과 재정 부담을 동시에 줄일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으로 평가된다. 이것이 권위였어요. 공식적인 인증이었죠. 저는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습니다. 실전 시나리오였어요. 구체적인 배치 계획입니다. 북해에 2척, 발트해에 1척, 노르웨이에 1척. 이렇게 배치하면 지도 위에 감시 구역이 겹쳐졌어요. 러시아 북방함대 기지에서 대서양으로 나가는 모든 루트가 커버됐습니다. 뒷줄에서 박수 소리가 들렸어요. 폴란드 대표단이었습니다. 야누시가 일어서서 박수를 쳤고 다른 동유럽 국가들도 따라 일어났어요. 폴란드는 이미 육지에서 한국을 경험했습니다. 야누시가 발언했어요. K2 전차와 천무 자주포가 우리 육군을 바꿨듯이 한국 잠수함이 우리 해군을 바꿀 거라 믿습니다. 체코 대표가 동의했어요. 우리도 한국 무기를 검토 중입니다. 품질은 독일제 수준이고 가격은 절반이에요.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팔짱을 끼고 있던 장성들이 메모를 하기 시작했고 회의적이던 표정들이 진지해졌습니다. 저는 다음 슬라이드를 준비했어요. 언론 반응이었습니다. 이미 유럽 주요 매체들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BBC 한국, 유럽 해양 방위의 다크호스로 부상, 르몽드 아시아의 조선 강국, 나토의 새로운 파트너가 되나, 슈피겔 한국형 잠수함, 러시아 위협의 해답일까? 특히 주목할 것은 제가 다음 자료를 띄웠어요. 어제 있었던 유럽 방송 토론입니다. 화면에 영상이 재생됐어요. 유명한 군사 전문가가 말하고 있었죠. 처음에는 저도 정치 쇼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데이터를 보니 생각이 바뀌었어요. 한국은 이미 준비가 끝난 상태였습니다. 옆에 있던 다른 전문가가 덧붙였어요. 유럽이 너무 오만했던 것 같습니다. 아시아의 기술력을 과소평가했어요. 영상이 끝나자 회의장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리처드 브루크 영국 제독이 일어섰습니다. 2주 전 가장 강하게 반대했던 사람이었죠. 인정합니다. 그가 말했어요. 한국을 과소평가했어요. 데이터가 이 정도라면 협력을 검토해야 합니다.
피에르 모로도 마지못해 동의했어요. 프랑스 산업계는 반대하겠지만 안보가 우선이죠. 노르웨이 국방장관이 발언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한국과 협력 채널을 열었습니다. 내년 초 공동훈련을 계획 중이에요. 네덜란드도 관심을 보였어요. 우리도 참가하고 싶습니다. 덴마크, 벨기에, 포르투갈. 하나둘씩 손을 들었어요. 저는 마지막 슬라이드를 준비했습니다. 결론이었어요. 이제 선택의 시간입니다. 제가 말했어요. 러시아의 위협은 현실이고 우리의 자원은 한정적입니다. 한국과의 협력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될 수 있습니다. 화면에 큰 글씨가 떴어요. 유럽 바다의 새로운 수호자 한국. 나토 사무총장이 일어섰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한국을 나토 해양 전략의 새로운 축으로 공식 검토하는 안에 대해 손들이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하나, 둘, 셋. 28개국 중 23개국이 찬성했습니다. 압도적인 지지였어요. 통과되었습니다. 사무총장이 선언했어요. 한국과의 해양 안보 협력을 공식 추진합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2주간의 노력이 결실을 본 순간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가장 인상적인 건 따로 있었어요. 회의가 끝나고 로비로 나오니 젊은 장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이 보고 있는 건 태블릿 화면이었어요. 이게 한국 잠수함이래요. 펌프제트 구조가 정말 독특하네. 원자로도 모듈식이라니 천재적이야. 2주 전만 해도 한국을 비웃던 그들이었어요. 이제는 진지하게 한국 기술을 공부하고 있었죠. 올라프가 제 옆으로 왔어요. 안나, 해냈어요. 아직 시작이에요. 제가 답했죠. 이제 실행이 남았어요. 그때 독일 공영방송 기자가 다가왔습니다. 클라인 분석관님, 인터뷰 좀. 죄송하지만 공식 발표는 내일 있을 겁니다. 기자가 물러가고 저는 창밖을 봤어요. 브뤼셀의 하늘이 어둑어둑해지고 있었죠. 저녁 비공식 리셉션이 열렸습니다. 미국 대표가 제게 다가왔어요. 솔직히 놀랐습니다. 우리도 한국 잠수함 성능을 알고 있었지만 유럽이 이렇게 빨리 받아들일 줄은. 필요가 급했으니까요. 제가 답했어요. 그가 의미심장하게 웃었습니다. 사실 미국도 한국 잠수함에 관심이 있어요. 태평양에서도 쓸 수 있거든요. 일본 옵서버도 왔어요. 우리도 한국과 협력을 검토 중입니다. 물론 복잡한 역사가 있지만 안보 앞에서는 모두가 현실적이 되죠. 제가 말했어요. 밤 9시 나토 공보실에서 보도자료가 나갔습니다. 나토, 한국과 해양 안보 협력 공식 추진, 한국형 잠수함 기술, 유럽 방위의 기여 기대, 새로운 억제 구조로 러시아 위협 대응. 삽시간에 언론이 들끓었어요. 게임 체인저, 한국, 조선 강국에서 방위 파트너로 야누 씨가 샴페인을 들고 왔어요. 축하해요, 안나. 당신이 역사를 바꿨어요. 우리 모두가 한 일이에요. 제가 잔을 들었습니다. 한국과 유럽의 새로운 동맹을 위하여. 잔이 부딪히는 소리가 울렸어요. 그날 밤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메시지가 왔습니다. 김태식 대령이었어요. 안나님, 오늘 발표 잘 봤습니다. 한국 해군 모두가 감동했어요. 이제 우리도 유럽의 바다를 함께 지킬 수 있게 됐네요.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함께 만들어가요. 창밖으로 브뤼셀의 야경이 흘러갔어요. 불 켜진 건물들, 오가는 자동차들, 평화로운 일상. 이 모든 것을 지키기 위해 우리가 싸우고 있는 거였죠. 그리고 이제 그 싸움에 새로운 동료가 합류했습니다. 극동의 작은 나라, 한국. 더 이상 작게 보이지 않는 이름이었습니다. 2025년 11월 30일, 북해 연안. 아침 안개가 걷히자 회색빛 바다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노르웨이 해군 기지 브리핑룸에는 특별한 손님들이 있었어요. 한국 해군 장교 5명이 나토 장교들과 함께 앉아 있었죠. 오늘은 역사적인 날입니다. 올라프가 브리핑을 시작했어요. 한국과 나토가 처음으로 합동 대잠 훈련을 실시합니다. 테이블 위에는 북해 해도가 펼쳐져 있었어요. 빨간색으로 표시된 가상 러시아 잠수함 항로, 파란색 나토 함정 위치, 그리고 새롭게 추가된 녹색 점. 한국 잠수함이었죠. 김태식 대령이 일어섰습니다. 우리 손원이람은 현재 북해 제3구역에 대기 중입니다. 펌프제트 실전 테스트를 겸한 훈련이 될 겁니다. 옆에 앉은 젊은 한국 장교가 태블릿을 들었어요. 실시간 데이터 공유 시스템도 준비됐습니다.
나토 전술 데이터링크와 호환되도록 수정했어요. 리처드가 들어왔습니다. 2주 전과는 완전히 다른 표정이었어요. 한국 동료들, 환영합니다. 그가 악수를 청했어요. 이제 같은 바다를 지키는 동료니까요. 작전 브리핑이 시작됐습니다. 화면에 시나리오가 떴어요. 러시아 핵잠수함 2척이 GIUK 갭을 통과한다는 가정이었죠. 나토 함정이 북쪽에서 압박하고 한국 잠수함이 남쪽에서 차단합니다. 작전 참모가 설명했어요. 김태식 대령이 덧붙였습니다. 우리 펌프제트의 저소음을 활용해서 먼저 접근하고 위치를 나토에 중계하겠습니다. 한국어로 된 명령을 어떻게? 누군가 걱정했어요. 영어로 합니다. 김 대령이 웃었어요. 우리 승조원 모두 나토 표준 용어를 훈련받았어요. 훈련이 시작됐습니다. 지휘함 CIC에서 저는 전술 화면을 지켜봤어요. 한국 잠수함이 천천히 남하하고 있었습니다. 소음이 너무 낮아서 우리 센서로도 간신히 추적할 정도였죠. 코리아 1, 현재 위치 보고. 올라프가 무전했어요. 구역 3, 7, 수심 150, 속도 5. 한국 잠수함이 답했습니다. 영어 발음이 완벽했어요. 2시간 뒤, 가상적이 나타났습니다. 노르웨이 잠수함이 러시아 역할을 맡은 거였죠. 접촉, 방위 270. 한국 잠수함이 먼저 탐지했어요. 우리는 30분이 지나서야 같은 목표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한국 잠수함이 그만큼 조용했다는 증거였죠. 인상적이네요. 노르웨이 함장이 감탄했어요. 우리보다 먼저 탐지하다니. 점심시간, 한국 장교들과 함께 식사했습니다. 김치는 없지만 올라프가 농담했어요. 괜찮습니다. 젊은 한국 장교가 웃었죠. 노르웨이 언어도 좋아해요. 야누시가 합류했습니다. 폴란드 해군도 내년에 한국 잠수함 도입을 검토 중입니다. 디젤 잠수함이요? 제가 물었어요. 일단은요. 하지만 핵잠수함도 관심 있어요. 한국이 개발하면 말이죠. 김태식 대령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이미 개발 중입니다. 내년 말쯤 첫 선체가 진수될 예정이에요. 모두가 놀랐습니다. 생각보다 빨랐으니까요. 오후 훈련에서는 더 복잡한 시나리오를 진행했어요. 다국적 혼성 편대 작전이었죠. 영국, 노르웨이, 네덜란드, 그리고 한국. 네 나라 함정이 하나의 작전을 수행했습니다. 언어 차이가 있을 텐데 걱정하는 목소리가 있었어요. 하지만 놀랍게도 한국 팀은 완벽하게 호흡을 맞췄습니다. 나토 전술 교범을 완전히 숙지하고 있었어요. 이미 림팩에서 여러 번 연습했습니다. 김 대령이 설명했어요. 미 해군과도 자주 훈련하고요. 훈련이 끝나고 우리는 부두에 모였습니다. 한국 잠수함 손원이람이 부상해 있었어요. 한미의 펌프제트가 석양에 반짝였죠. 사진 한 장 찍을까요? 올라프가 제안했어요. 한국과 나토 장교들이 함께 섰습니다. 배경은 북해의 석양. 역사적인 순간이었죠. 저녁, 브뤼셀로 돌아왔습니다. 나토 본부 상황실에 들어서자 놀라운 광경이 눈에 들어왔어요. 벽에 걸린 전략 지도에 새로운 도표가 추가되어 있었습니다. 한국형 중형 핵잠수함 배치 시나리오. 더 이상 가정이 아니었어요. 공식 계획의 일부가 된 거였죠. 상황실 당직 장교가 설명했어요. 오늘부로 정식 추가됐습니다. 이제 한국도 우리 전략의 일부예요. 저는 도표를 자세히 봤어요. 북해의 2척, 발트의 1척, 노르웨이의 1척. 러시아 잠수함 항로가 거의 다 커버되는 그림이었죠. 리처드가 들어왔습니다. 안나, 잘했어요. 저 혼자 한 일이 아니에요. 그래도 당신이 시작했죠. 그가 벽에 도표를 봤어요. 솔직히 인정해요. 제가 틀렸고 당신이 옳았어요. 피에르도 왔습니다. 프랑스 정부가 한국과 원자로 기술 협력을 검토하기로 했어요. 정말요? 저도 놀랐어요. 한국의 모듈 방식이 인상적이었나 봐요. 우리도 배울 게 있다고 판단한 거죠. 밤 10시, 저는 혼자 상황실에 남았습니다. 벽에 걸린 지도를 보며 2주 전을 떠올렸어요. 그때 저는 한국 핵잠수함 소식을 듣고 코웃음 쳤었죠. 정치 쇼라고 단정했었습니다. 얼마나 오만했던가요? 한국은 이미 모든 준비를 끝낸 상태였습니다. 펌프제트, 원자로, 조선 기술.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조용히, 하지만 확실하게 준비해 온 거였어요. 제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2주 전 첫 메모가 아직 남아 있었어요. 2025년 11월 15일 한국 핵잠 승인. 정치적 제스처일 뿐.
그 아래 새로운 메모를 추가했습니다. 2025년 11월 30일 한국, 유럽 바다의 새로운 수호자가 되다. 창밖으로 브뤼셀의 밤거리가 보였어요. 평화로운 일상이 계속되고 있었죠. 시민들은 모를 거예요. 오늘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들의 안전을 위해 새로운 동맹이 만들어졌다는 걸. 김태식 대령에게서 메시지가 왔어요. 안나님, 오늘 정말 고마웠습니다. 한국 해군 전체가 큰 자부심을 느끼고 있어요. 이제 우리도 세계 평화에 기여할 수 있게 됐으니까요. 저는 답장을 썼습니다. 고마운 건 저입니다. 한국이 없었다면 우리는 여전히 러시아 위협 앞에서 무력했을 거예요. 보내기 버튼을 누르고 다시 지도를 봤습니다. 유럽의 바다, 대서양에서 북극해까지, 지중해에서 발트해까지, 이제 그 모든 바다에 새로운 이름이 새겨질 거였습니다. 한국, 더 이상 낯선 이름이 아니었어요. 이제는 동료였고, 파트너였고, 함께 바다를 지킬 전우였습니다. 저는 일어섰어요. 집에 갈 시간이었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지도를 봤습니다. 한국형 핵잠수함이 표시된 그 지도를. 이게 시작이다. 문을 나서며 생각했어요. 앞으로 더 많은 일이 일어날 거예요. 한국과 유럽의 협력은 이제 막 시작됐으니까요. 복도에서 젊은 분석관을 만났어요. 클라인 선배님, 한국 잠수함 자료 좀 봐주실 수 있나요? 공부하고 싶은데. 물론이죠. 저는 미소 지었어요. 2주 전엔 아무도 관심 없던 한국 자료를 이제는 모두가 공부하고 싶어 했습니다. 변화는 이미 시작됐어요. 조용히, 하지만 확실하게. 마치 한국 잠수함이 바다를 항해하듯이 말이죠. 제 시도. 대한민국이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한국 최고, 대한민국이 아직 멀었다고 생각하신다면, 한국 힘내라.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감동을 더하다였습니다.